황혼의 아름다운 삶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람들은 제가 지금의 시댁에 시집 온 것이 3대가 덕을 쌓은 복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며느리가 된 저는 하녀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남편 준수 씨와 결혼하여 이 집에 발을 들인 첫날부터 저는 서툰 며느리 노릇이 종살이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이름은 이서연, 그해 26이었습니다. 저는 명망 높은 가문으로 소문난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지만 실상은 겉과 속이 다른 냉랭한 곳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여사님은 동네에서 명석하고 계산이 빠르며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말솜씨로 유명하셨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밝혔죠. 어머니는 사람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돋보기로 들여다보듯 훑어보셨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쏘아붙이셨습니다. 저는 성격이 온순하고 말수가 적은 데다 약삭빠르게 맞받아치는 유형도 아니었기에 그저 조용히 참고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집 온 지 3달도 채 되지 않아 저는 시어머니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요리 솜씨가 형편없다. 집안 청소가 깨끗하지 않다. 심지어는 옷차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까지. 제가 하는 모든 것이 틀렸고 사사건건 트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저녁을 짓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부엌 밖에 서서 나물 그릇을 가리키며 소리치셨습니다. 이 솜씨 없는 것, 시집 와서 남의 집에 셔터만 축내는구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남편 곁에 누워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남편 준수 씨는 어머니가 까다로운 분이라는 걸 잘 알기에 늘 부드럽게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서연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 우리 엄마가 원래 성격이 저러셔도 악의는 없으셔. 조금만 참고 견디다 보면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분가하자. 그는 온화하고 침착하며 아내를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서러워할 때마다 그는 저를 품에 안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있잖아. 우리 서연이 잘하고 있어. 힘내. 그 말을 들으면 저는 다시 힘을 얻어 이 숨 막히는 집에서 인내하며 살아갈 용기를 내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무서운 분이었지만 시아버지 박진석 어르신은 완전히 정반대의 분이셨습니다. 과묵하고 침착하셨지만 무척 따뜻하고 인자하셨습니다. 제가 이 집에 온 이후로 아버님만이 제가 여전히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해주신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모진 말을 들을 때마다 아버님은 그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시고는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그만하시오. 새아가도 아직 젊은데 천천히 가르쳐야지. 그렇게 닥달하면 누가 견디겠소. 하지만 어머니는 아버님의 말을 듣는 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삶은 그렇게 조용하고 고단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께 하소연할 엄두도 내지 못했고 남편 외에는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매일 그저 아무 일 없이 평온하게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닥치면서 제 삶은 고통스럽고도 가혹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이 집안의 거대한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제 모든 것을 잃게 할 뻔했던 비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병이 들었을 때 사람의 마음을 시험할 수 있다고들 하던데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지독하게 옳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박진석 어르신이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져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셨습니다. 침대에 누워만 계셨고 손발은 오그라들었으며 식사도 누군가 죽으란 숟가락씩 떠먹여 드려야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안색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잔소리가 많던 분이 모든 것에 짜증을 내고 신경질적으로 변하셨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탓하고 운명을 탓하고 심지어 저까지 탓했습니다. 네가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재수가 없으려나? 멀쩡하던 양반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저는 그저 이를 악물고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제게 얼마나 잘해주셨던가요? 이제 꼼짝없이 누워 계시자 어머니는 아버님을 돌보는 모든 일을 제게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고혈압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몸이 약해
대소변 냄새를 견딜 수 없다고 하시며 아버님의 쾌유를 빌러 절에 가야 한다는 핑계로 밖으로만 놔두셨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아버님께 우유를 타드리고 몸을 닦아드리고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아버님의 모든 개인적인 수발은 제 몫이었습니다. 때때로 아버님 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슬픈 눈빛을 볼 때면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그 온화했던 남자는 이제 침대 위에서 무력하게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흐르는 눈물조차 스스로 닦지 못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죽을 떠먹여드리고 있는데 아버님의 떨리는 손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것이 마치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입가를 닦아드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식사하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입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아버님을 잠시 흘깃보고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마치 아버님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그림자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녀는 여전히 장을 보러 다니고 결혼식에 가고 축제에 다녔습니다. 손님이 집에 올 때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하소연했습니다. 저는 이제 늙었고 며느리가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고생스럽답니다. 남편 준수 씨는 그때 지방건설 현장에 파견되어 바빴고 사흘에 한 번꼴로 집에 왔습니다. 그는 저를 무척 안쓰러워하며 계속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어떠셔? 자기는 힘들지 않아? 저는 늘 괜찮아라고 한 글자로 답했습니다. 그에게 더 이상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춘천에서 열리는 결혼식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 절친한 친구의 결혼식이라 며칠 걸릴 것이라며 마치 모든 집안일을 제게 맡기는 것처럼 온갖 당부를 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골목 어귀까지 배웅했고 속으로는 적어도 며칠은 조용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부엌을 정리하고 있을 때 아버님이 나지막이 부르셨습니다. 서연아, 얘야. 저는 아버님이 숨이 차시거나 힘드신 줄 알고 달려들어갔지만 아버님은 저를 얼어붙게 만드는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오늘 날이 좋은데 나 좀 씻겨주겠니? 며칠 동안 씻지를 못했더니 온몸이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구나.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두 손으로 수건을 쥔 채 떨었습니다. 시아버지를 씻겨드려야 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아프시고 그것이 효심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어색하고 망설여졌습니다. 저는 감히 아버님의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입술을 더듬거렸습니다. 아버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님은 한숨을 쉬셨고 목소리는 힘없고 슬펐습니다. 나도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게 민망한 부탁인 줄은 알지만 나 좀 도와주렴. 몸이 너무 가렵고 괴롭구나. 저는 손에 쥔 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맞다. 그는 시아버지이지 남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딸이 아니라 며느리다.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되면 오해하고 헛소문이 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버님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제 마음은 이내 흔들렸습니다. 네, 아버님, 물 준비할게요. 저는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커튼을 빈틈없이 쳤습니다. 대야에 따뜻한 물을 붓고 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드리기로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헛된 생각하지 말자. 내 아버지라 생각하고 아버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자. 이렇게 심장이 빨리 뛴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그 순간이 끔찍한 진실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집안에서 수십 년간 숨겨져 온 비밀, 그리고 며느리인 제가 처음으로 발견하게 될 비밀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손으로 아버님의 옷단추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대야의 물은 따뜻했고 수건도 이미 적셔두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분은 늙고 병든 아버지일 뿐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고 되뇌었지만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가슴속에서 차오르는 어색하고 불편한 감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위솥을 막 벗겼을 때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차가운 물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오랫동안 누워 계셔 움직이지 않아 창백하고 앙상한 등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이 완전히 매끈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신혼 첫날 밤 남편이 저를 안으며 속삭였던 이상한 농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안 남자들은 등에 다 매화무늬점이 있어. 서연아, 기억해둬. 나중에 우리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점이 있어야 진짜 내 자식인 거야. 그때는 그저 남편이 짓궂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지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진짜야. 우리 아버지, 형, 삼촌까지 다 유전이야. 저는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아버지라 불리는 박진석 어르신의 등에는 그 어떤 점도 없었습니다. 하얗고 매끈했습니다. 흐릿한 것이 아니라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으며 여전히 아버님의 어깨에 물을 끼얹었지만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혹시 박진석 어르신이 남편의 친아버지가 아닌 걸까? 하는 미친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조금 사적인 질문인데 노여워하지 마세요. 아버님은 고개를 살짝 돌리며 힘없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뭐든 물어보렴. 저는 침을 삼키고 여전히 아버님의 등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 준수 씨가 말하길 집안 남자들은 모두 등에 점이 있다고 하던데 왜 아버님께는 보이지 않죠? 제 말이 끝나자마자 아버님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웃었지만 그것은 아주 다른 씁쓸하고 지친 웃음이었습니다. 너도 그걸 알아차렸구나. 똑똑하구나. 평생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줄 알았는데 저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굳어버렸습니다. 사실 준수 형제는 내 친자식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자식이지.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목소리는 공기 속으로 사라질 듯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때 나는 출장이 잦았는데 한 번은 집에 돌아오니 아내의 행동이 이상하더구나. 묻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다. 나는 조용히 유전자 검사를 했고 진실을 알게 됐지. 그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침묵을 선택했다. 그 사람을 사랑했기에, 가정을 지키고 싶었기에. 그리고 그때 갓난아기였던 준수가 아빠라고 부르며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 때문이기도 했지. 저는 손에 쥔 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님에 대한 연민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엄청난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아버님, 그럼 수십 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그는 눈을 감으며 슬프게 웃었습니다. 남의 자식이 나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를 배신한 여자가 현모양처의 가면을 쓰는 것을 내버려두며 그림자처럼 살았다. 언젠가는 그녀가 후회할 날이 올 거라 생각했지만 아니더구나. 그녀는 점점 더 당당해졌고 심지어 아이들에게 온 집안에 유전적인 점이 있다고 말하기까지 했지.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고 들을수록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원망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하고 싶어서다. 준수에게는 말하지 말아다오. 그 아이는 무너질 게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수백 가지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끔찍한 비밀, 평생을 침묵 속에 희생한 아버지, 겉으로는 도덕적인 척했지만 속으로는 무서운 진실을 감추고 있던 시어머니. 저는 욕실에서 나와 아버님 옷을 갈아입혀 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문을 조용히 닫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최 여사님이 문지방에 서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그녀는 손을 들어 제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한쪽 뺨이 불타는 듯 뜨거웠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따기에 저는 피할 틈도 없었습니다. 저는 몇 걸음 비틀거렸고 손에는 여전히 아버님께 입혀드리려던 옷을 들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뜨고 제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이 발칙한 것, 파렴치한 것, 부끄러운 줄도 몰라? 저는 어리둥절하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고 옷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생각하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님께서 며칠 동안 씻지 못하셔서 몸이 가렵고 불편하다고 하셔서 그때 집에 아무도 없어서 저한테 씻겨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최 여사님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닥쳐, 씻겨줘. 어느 집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씻겨? 여기가 네 멋대로 놀아나는 안방인 줄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렸고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으며 눈은 이글거렸습니다. 저는 박진석 어르신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몸을 움직이려 애쓰며 저를 변호하려는 듯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몸의 절반은 굳어 있었고 입은 비뚤어져 몇 개의 불분명한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저는 해명하고 싶었지만 말을 할수록 그녀의 고함에 묻혔습니다. 그녀는 제 팔을 잡아 끌고 방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가며 쉴 새 없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얌전한 줄 알았더니 집안에 여우를 들였구나. 이 천박한 것. 저는 발버둥 쳤고 눈물은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고통스럽고 굴욕적이었습니다. 의리와 정으로 한 일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더러운 일로 왜곡되었습니다. 제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토바이를 세우자마자 어머니가 제게 퍼붓는 욕설을 보고는 급히 달려와 저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제 아내를 때리세요? 최 여사님은 방 안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뭘 물어? 네가 들어가서 내 마누라가 내 아버지랑 무슨 짓을 했는지 직접 봐. 준수 씨는 당황하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저는 떨면서 눈물을 삼키려 애썼습니다. 나는 그냥 아버님 씻겨드린 것뿐이야. 아버님이 부탁하셨어. 며칠 동안 못 씻으셨는데 오늘 날이 좋아서 몸 좀 닦아달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여보.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급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님은 그곳에 누워 계셨고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으며 입에서는 하는 소리가 새어나왔고 눈물은 베개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준수 씨는 방 안을 둘러본 뒤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이 역력했습니다. 정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버님이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몸이 더럽고 가려워서 불편하다고 도와달라고 하셨어. 나는 문도 잠그고 커튼도 쳤어. 그냥 아버님을 도우려던 것뿐인데 내가 옳은 일을 했다고 해서 온 가족에게 외면당해야 하는 거야, 여보? 준수 씨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도 어머니처럼 저를 의심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고개를 들고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이 방에 혹시 카메라 설치했어? 전에 아버님 욕실에서 넘어지실까봐 걱정된다고 설치하고 싶다고 했잖아. 기사님한테 부탁까지 했고 저는 그제야 생각나 소리쳤습니다. 맞아, 카메라. 깜빡했어. 아직 녹화되고 있을 거야. 그 말을 듣자 그는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감시 앱에 접속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그때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등 뒤에서 투덜거렸습니다. 카메라면 뭐, 설마 그 장면을 녹화할 만큼 멍청하겠어? 하지만 불과 몇 초 후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준수 씨는 저와 어머니 앞에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영상에는 모든 것이 똑똑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박진석 어르신을 의자에 앉히고 얼굴을 씻겨드리고 등을 닦아드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의에 어긋나지 않았고 전혀 의심스러운 구석이 없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부탁하셨고 아내는 그저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돌봤을 뿐이에요. 만약 어머니나 어머니의 딸이 저런 상황에 처했다면 방금처럼 다른 사람에게 모욕당하고 싶으셨겠어요? 최 여사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누명을 벗었지만 제 마음속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은 풀렸지만 여전히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매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이제 지쳤어. 이 집에서 더는 살고 싶지 않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이 집에서 더는 못 살겠어요. 공간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 준수 씨는 오랫동안 저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뚜렷한 갈등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쪽은 억울함과 굴욕을 겪은 아내, 다른 한쪽은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 그가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이해했지만 이번만큼은 더 이상 참고 견딜 힘이 제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약간의 개인 용품뿐이었습니다. 떠나기 전 저는 시아버지 방으로 돌아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아버님께 화가 난 게 아니라 제가 너무 지쳐서 그래요. 필요하신 게 있으면 다시 돌아올게요. 박진석 어르신은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눈물이 글썽이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막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오토바이를 꺼내 저를 친정집까지 태워다 주었습니다. 긴 길을 가는 동안 누구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등 뒤에 앉아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텅 빈 마음을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눈물 범벅이 된 딸을 본 어머니는 허둥지둥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하지만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습니까? 억울한 딸기와 시어머니의 악독한 욕설이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의심받았을 때의 분노와 제 선의가 난도질당했을 때의 울분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준수 씨가 저를 보러 왔습니다. 그는 따뜻한 죽과 약, 그리고 제가 그날 두고 온 손수건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한테 화나지 않아요? 어머니는 온 가족 앞에서 날 때리고 모욕했어요. 그런데도 사과 한마디 없잖아요. 준수 씨는 저를 보며 목이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심했다는 거 알아. 하지만 우리 엄마잖아. 말했듯이 나도 정말 힘들어. 하지만 나는 당신을 믿어. 전적으로 믿어. 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날 믿죠. 하지만 어머니는요. 그분은 단 한 번이라도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공감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영원히 나를 셔터만 축내는 식충이 남의 집 사람으로만 볼까요? 저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적어도 지금은요. 저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 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언급한 그 일은 바로 시아버지가 그날 털어놓은 끔찍한 비밀이었습니다. 준수 씨와 그의 형이 사실은 박진석 어르신의 친아들이 아니라 외도의 결과물이라는 것. 그 이야기는 매일 밤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 시아버지의 슬픈 눈빛과 매인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남의 자식을 키우는 걸 받아들였다. 그런데도 수년 동안 그는 집안의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비밀을 지켜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입을 열면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금이 간 그 가족은 완전히 산산조각 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우상처럼 존경해온 남편이 과연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비밀을 지키자니 마음이 편치 않고 말하자니 두려웠습니다. 그 비밀은 매일 제 마음을 갉아먹는 좀벌레 같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친정에 머물면서도 저는 시아버지를 돌보러 오갔습니다. 제가 올 때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려 애썼고 눈에는 조용한 감사의 빛이 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피하며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지만 저 또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사과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위선을 멈추기만을 바랐습니다. 한 번은 아버님께 죽을 떠먹여 드리고 있는데 밖에서 최 여사님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내 며느리가 아주 버릇없어. 그런데 착한 척은 또 잘해요. 아주 성년하셨다니까. 내가 일찍 알아챘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거기까지 듣자 제 손이 떨리며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제가 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여전히 제 험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주워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그녀가 계속해서 거짓된 삶을 산다면 저는 그녀가 수십 년간 숨겨온 비밀을 포함한 모든 것을 폭로할 것이라고.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최 여사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이웃들에게 제 험담을 하든 사람들 앞에서 여전히 오만한 표정을 짓든 저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는 그녀의 모든 것을 잃게 할 수 있는 진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심하게 갈등하는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쓰던 옛방에 누워 매일 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그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준수에게는 말하지 말아다오. 그 아이는 충격이 클 게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우상으로 여겨왔으니까. 솔직히 말해 준수 씨는 좋은 남자입니다. 그는 저를 사랑하고 믿어주고 온 가족이 저를 외면했을 때 제 편에 서주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제게 큰소리 친 적이 없었고 부부 사이에 제가 손해보도록 내버려둔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욱 그가 상처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맞고 모욕당하는 동안 최 여사님은 여전히 뻔뻔하게 위선적인 도덕의 껍질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그녀가 잘못했는데 왜 다른 사람이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가? 제가 평생 위선 속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이를 악물고 견디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며칠 후 준수 씨가 다시 저를 시댁으로 데리러 왔습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부드럽고 다정했지만 더 슬프고 침울해 보였습니다. 그의 등 뒤에 앉아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수 씨, 만약 언젠가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큰 잘못을 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중요한 건 그걸 깨닫고 고치느냐 아니냐겠지. 하지만 그 실수가 온 가족에게 상처를 준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제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그의 대답은 제게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아마도 아직은 모든 것을 말할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시댁으로 돌아간 것은 화가 풀려서가 아니라 시아버지가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식사를 잘하지 못하셨고 잠도 깊이 들지 못했으며 깨어있을 때와 잠들었을 때를 반복하셨습니다. 의사는 그가 빠르게 쇠약해지고 있으며 몇 달밖에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더욱 안쓰러워졌습니다. 평생을 조용히 참고 견디며 쓴 잔을 마시고 한마디 원망도 없이 살아온 분. 그는 한때 집안의 기둥이었고 강직한 남자였지만 말년에는 병상에 조용히 누워 자신을 변호해줄 한마디 말도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친딸처럼 정성껏 그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님이 경멸의 눈초리를 보내든 비꼬는 시선을 던지든 저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양심에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죽을 다 떠먹여 드렸을 때 박진석 어르신이 갑자기 제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고맙다. 네가 아니었더라면
아비는 아마 지금까지 살지 못했을 게다. 저는 목이 메어 눈물이 터져나오지 않도록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배신한 아내에 대한 그의 용서는 경이로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인 제가 계속해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진실을 밝혀 적어도 그가 그 고통을 무덤까지 가져가지 않도록 도와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지병관에 혼자 앉아 오래된 타일 바닥으로 쏟아지는 노란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초겨울 바람은 쌀쌀했습니다. 남편은 늦게 퇴근했지만 잠시 들러 안부를 묻고는 다시 야근하러 나갔습니다. 그는 제가 무엇 때문에 갈등하는지 몰랐고 저 또한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말하면 그가 무너질까봐 그를 온갖 사랑으로 키워준 아버지를 원망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침묵한다면 저 자신이 위선의 공범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생각할수록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비밀로 간직해야 할까요? 제가 집에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집안의 공기는 마치 무언가 골마 터지기 직전처럼 조용하고 숨막혔습니다. 시어머니 최 여사님은 예전처럼 기세등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말이 없어졌고 박진석 어르신 방에도 거의 가지 않았으며 제게 더 이상 심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침묵이 후회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옆집 아주머니를 통해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요즘 동네 아줌마들이 최 여사님 댁에 옛날부터 숨겨온 이야기가 있는 것 같다고 수군거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집 두 아들이 박진석 어르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소문을 어디선가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그 시절에는 아무도 감히 크게 말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어느 날 정오, 제가 시아버지께 죽을 다 떠먹여드리고 나왔을 때 최 여사님이 시장에서 허둥지둥 돌아와 얼굴이 창백해진 채 집으로 들어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그녀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마 그 일이 발각된 건가? 이놈의 입 가벼운 것들. 저는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서연아, 너 혹시 시아버지 등에서 무슨 점 같은 거 본 적 있니?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샅샅이 훑어보는 듯 했지만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점요? 아뇨, 저는 그냥 아버님 몸만 닦아드렸지 자세히 보진 못했어요. 그녀는 침묵했지만 저는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입술을 꽉 깨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마음속 두려움을 똑똑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온 집안의 유전이라고 말했던 그 점이 정작 그녀가 남편이라 부르는 남자의 등에는 없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깊이 파고들면 의심이 생길 것이고 만약 준수 씨가 진실을 알게 된다면 폭포수처럼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수 씨가 퇴근했는데 평소보다 더 생각에 잠겨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는 혼자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차를 한 잔 내어가자 그는 잔을 받아들고는 갑자기 물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전에 말했던 그 점 말이야. 혹시 아버지한테서 본 적 있어?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평정을 유지하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날은 그냥 아버님 몸만 닦아드렸지. 자세히 보지는 못했어요. 왜 갑자기 그 얘기를 물어요? 준수 씨는 옅게 웃었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셔서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느니 점 얘기는 아무도 꺼내지 말라느니 그리고 이웃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 어떤 사람은 나랑 형이 아버지 친자식이 아니라고도 하더라.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말은 제가 애써 숨기려 했던 것을 깊이 파고드는 칼날 같았습니다. 준수 씨는 고개를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두려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내 어린 시절은 전부 거짓 속에서 산 거잖아. 내가 존경하던 온화한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거니까. 저는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아버지 곁에 있었으니까 누구보다 아버지를 잘 알잖아. 만약 내가 알아야 할 게 있다면 제발 나한테 숨기지 말아줘.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불안한 눈빛 앞에서 저는 그저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다 얘기해 줄게요. 하지만 너무 과격하게 반응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줘요. 끝까지 다 듣고 나서 원망할지 용서할지 결정해요. 준수 씨는 똑바로 앉았고 시선은 여전히 제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우리의 결혼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가 변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준수 씨 옆에 앉았습니다. 마음은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웠습니다. 밤바람이 현관을 지나 마당 앞 야자수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갑고 심장까지 시렸습니다. 저는 늘 굳건할 것이라 믿었던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그는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님 씻겨드렸던 날 기억해요? 저는 숨이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준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날 아버님 옷을 벗겨드렸을 때 등이 하얗고 매끈했어요. 당신이 온 집안의 유전이라고 말했던 점은 전혀 없었어요. 라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남편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준수 씨는 순간 굳었지만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아버님께서 모든 걸 털어놓으셨어요. 당신과 형님 모두 아버님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준수 씨에게서 작은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고 두 손을 꽉 쥐었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이 충격이 그에게 청천벽력과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길 당신 어머니가 아버님이 출장 가셨을 때 외도를 하셨대요. 그 사실을 아셨지만 소란을 피우지 않으셨어요. 침묵을 선택하셨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남의 자식을 자기 자식처럼 키우셨어요. 저는 메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버지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사셨어요. 당신들 형제 앞에서 한 번도 우통을 벗지 않으신 것도 당신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서였대요. 준수 씨는 벌떡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분노를 쏟아내려는 듯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눈물보다 더 큰 무언가를 억누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아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쉰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제 눈빛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준수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수십 년 동안 온 동네 사람들이 알고 어머니가 알고 나만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네? 내가 우리 가족이 완벽하다고 믿을 만큼 바보였다니. 아버지는 모범적인 분이고 어머니는 희생적인 여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고개를 숙이고 주먹으로 벽을 퍽하고 세게 쳤습니다. 저는 놀라서 달려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러지 마요. 제발요. 아버지는 아프시고 어머니는 어쨌든 당신을 낳아주신 분이잖아요. 준수 씨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평생 그 남자가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 그분은 너무 위대하셔. 하지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 그동안 어머니는 자신이 가장 정숙한 사람인 양가슴을 폈고 나한테 도덕을 가르쳤어. 그런데 정작 자신은 거짓말쟁이였잖아. 저는 그의 손을 꽉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 기분 이해해요. 하지만 제발 진정해요. 아버지는 당신이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평생을 침묵하셨어요. 그분을 더 실망시키지 마요. 준수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날 밤 우리 둘 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모든 말은 무거운 침묵의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고통, 실망, 그리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평생의 사랑으로 자식을 키운 아버지에 대한 메마른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여사님이 부엌으로 나왔을 때 준수 씨가 박진석 어르신께 죽을 떠먹여 드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돌아보지 않고 그녀를 창백하게 만드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어머니가 평생 숨겨온 일이 더는 숨길 수 없게 될 테니까요. 준수 씨의 말을 들은 최 여사님은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듯 했습니다. 그녀는 부엌 한가운데서 얼어붙었고 물컵을 든 손이 떨려 하마터면 놓칠 뻔했습니다. 그때 준수 씨의 눈빛은 더 이상 평소에 온화한 아들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믿음을 잃은 사람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준수야,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니? 엄마가 뭘 숨겼다고? 최 여사님은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가슴에 손을 얹고 당황한 척 했습니다. 준수 씨는 그녀를 보지 않고 여전히 일정한 속도로 박진석 어르신께 죽을 떠먹여 드렸습니다. 마치 방금 한 말은 대화가 아니라 통보에 불과하다는 듯이 집안의 공기는 돌처럼 무거웠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제 심장도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고 최 여사님의 눈이 피할 구실을 찾으며 흔들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준수야, 누구한테 헛소리를 들은 게냐? 내가 네 아버지랑 수십 년을 살면서 너희 둘을 낳았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외도를 했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엄마한테 그런 누명을 씌우면 안 돼.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고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지만 예전처럼 소리치지는 못했습니다. 준수 씨는 그릇을 내려놓고 일어나 어머니와 마주 섰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들었어요. 이웃들에게서, 아버지가 중얼거리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어머니가 제가 눈치채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요. 더 이상 부인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묻고 싶어요. 왜 수십 년 동안 아버지와 우리를 속이셨어요? 최 여사님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이유가 있었다. 준수 씨는 웃었습니다. 작은 부엌의 마른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아이를 낳고 아버지가 우리를 평생 키우게 한 이유요. 그게 어머니의 이유인가요? 그때는 나도 젊었고 어쩔 수 없었다. 그 사람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책임을 지지 않았어. 그리고 내 아버지가 돌아와서 모든 걸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체면을 지켜주겠다며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키우겠다고 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너희가 나를 추궁해? 준수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우리가 추궁하는 건 어머니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덕망 높은 여인인 척살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용서 위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 들었기 때문이에요. 박진석 어르신은 침대에 누워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고 눈물이 양옆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달려가 눈물을 닦아드렸고 제 마음도 조여왔습니다. 최 여사님은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준수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은 지쳐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싶어. 말뿐만이 아니라 명확한 답이 필요해. 아버님 머리카락 샘플 좀 채취해 줄 수 있어? 내 것과 어머니 것은 내가 챙길게. 저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준수 씨가 더 이상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의심과 냉정함, 그리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고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 여사님은 그날 이후로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침묵하고 움츠러들었으며 경계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한번 그녀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언니, 혹시 옛날 의료기록부 가지고 있어? 옛날 출생증명서 같은 거. 큰일 났어. 내가 완벽하게 숨긴 줄 알았는데 그 애가 전부 의심하고 있어. 거기까지 듣자. 저는 그녀가 단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흔적을 지울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 남자가 믿음을 잃었을 때 어떤 서류도 그의 마음속 균열을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은 하늘이 흐렸고 쌀쌀한 바람이 작은 마당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구도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막 돌아왔을 때 준수 씨가 현관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는 바로 열어보지 않고 마치 위험한 물건을 보듯 조용히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고 공기는 끊어질 듯 팽팽했습니다. 준수 씨는 고개를 들지 않고 쉬고 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왔어. 듣고 싶어? 저는 그의 옆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준수 씨는 봉투를 찢고 얇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의 눈은 천몇 줄을 훑다가 굵은 글씨로 인쇄된 결론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검체 A 박진석과 검체 B 박준수 사이에는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종이가 그의 손에서 떨렸습니다. 저는 그가 울 것이라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준수 씨는 그저 웃었습니다. 메마르고 공허한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남이었어. 나를 키우고 사람답게 살라고 가르치고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사랑해준 남. 저는 그의 손을 꽉 쥐었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준수 씨는 일어나 아버지 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뒤를 따랐습니다. 박진석 어르신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얕은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준수 씨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그 주름진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 알았어요. 하지만 아버지, 제게는 아버지가 영원히 제 아버지세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세요. 그가 들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눈가가 미세하게 움직였고 준수 씨의 손에 잡힌 그의 손이 살짝 힘을 주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그의 눈꼬리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두 눈이 크게 뜨이더니 위로 치켜 올라갔습니다. 저는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아버님 발작 일으키셨어요. 준수 씨는 허둥지둥 구급차를 부르러 달려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몸을 부축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힘내세요. 저희를 두고 가시면 안 돼요. 시어머니가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박진석 어르신의 모습을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크게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여보, 나 놀라게 하지 마세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박진석 어르신은 들것에 실려갔습니다. 준수 씨는 한시도 아버지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뒤를 따랐습니다. 저는 최 여사님의 손을 잡아 억지로 함께 차에 태웠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를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이 이 지경까지 왔으니 어머니도 가셔야 해요. 만약 아버님이 잘못되시면 적어도 그 자리에 계셔야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누구도 크게 숨쉬지 못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두려움, 후회, 죄책감으로 가득 찬 공기를 찢는 듯 울려 퍼졌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준수 씨는 밖에서 두 손을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입술이 굳게 다물린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수백 가지의 슬픔을 삼키고 있는 듯 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무력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하얀 복도에는 시계가 째깍째깍 하는 소리만이 똑똑히 들렸습니다. 마치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재는 것 같았습니다. 근심 속에서 거의 2시간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의 의사가 나와 마스크를 벗고 심각하지만 절망적이지는 않은 표정으로 우리 가족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께서 위기는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기력이 매우 약하시니 면밀히 지켜봐야 합니다. 당분간 대화나 강한 감정적 충격은 피해주시고 가족분들께서는 안정을 유지해 주십시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천근만근의 돌덩이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준수 씨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의 눈이 충혈되고 핏발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강한 남자라 해도 아버지의 생사기로 앞에서 두려움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평생 그를 감싸준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최 여사님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이상할 정도로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저를 한쪽 구석으로 끌고 가 작지만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 일은 네가 좀 도와줘야겠다. 내가 부탁할게. 그 점 얘기나. 그 다른 얘기는 절대 다른 사람이 알게 하면 안 된다. 지금 이 마당에 그런 소문이 나면 동네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을 게야.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진석 어르신이 방금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아직 깨어나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걱정하는 것은 남편의 생명이 아니라 체면과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께 사과해야 한다는 생각 안 하세요? 진심으로 뉘우치는 말 한마디 해야겠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녀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나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수십 년이나 지난 일이잖니? 아버님도 그동안 조용히 지내셨으니 우리도 그냥 조용히 덮는 게 좋지 않겠니? 지금 집안이 발칵 뒤집히면 나는 창피해서 못 살아.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모진말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억눌렀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그녀는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등을 돌려 아무 말 없이 걸어갔습니다. 그녀를 볼수록 박진석 어르신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진실된 삶을 살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곁에 있는 여자가 결코 뉘우칠 줄 모르고 오직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짓된 이미지만을 지키려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박진석 어르신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매우 약하셨고 가볍게 움직이거나 종이에 떨리는 글씨 몇 자를 쓰는 것만 가능했습니다. 준수 씨가 면회를 갔을 때 그는 오직 3단어, 아비가 미안하다라고 썼습니다. 준수 씨는 그의 손을 잡고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는 잘못 없으세요. 그동안 아버지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한 제가 죄송한 사람이에요. 그날 이후 준수 씨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말이 없어졌고 웃음이 줄었으며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그의 눈빛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멀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녀가 슬픈 소리 한마디만 해도 허둥지둥 달려가 안부를 물었지만 이제는 그저 짧게 대답할 뿐 문자 그대로 아들의 도리만 다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그 사실을 똑똑히 알았지만 감히 나무라지 못했습니다. 몇 번이나 예전처럼 화해하려 말을 걸었지만 준수 씨는 침묵하거나 바쁜 척했습니다. 그녀는 화가 났지만 예전처럼 화를 내지 못하고 그저 제게 한숨 쉬며 하소연했습니다. 저 아이가 저러니 내가 살 수가 없다. 네가 좀 설득해줘야 하지 않겠니? 저는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거짓말의 대가가 뒤늦은 눈물 몇 방울로 되돌려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준수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끝까지 모실 거야. 어머니 스스로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감당하셔야 해. 그는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우상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지쳤고 그저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마음이 메어왔습니다. 우리의 결혼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두 부부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며 더 이상 평온하지 않은 집안에서 자식의 도리를 다해야 하는 단계였습니다. 일주일 후 시아버지 박진석 어르신의 상태는 점차 안정되었지만 의사는 고령과 중병으로 회복력이 예전 같지 않으니 계속해서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말을 많이 할 수는 없었지만 짧은 글을 쓸 수 있었고 특히 한 사람씩 따로 만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각자에게 글을 써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아침 그는 준수 씨를 혼자 방으로 불렀습니다. 두 부자는 종이 위에 펜이 스치는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준수 씨가 얼굴이 붉어진 채 4번 접힌 종이 한 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게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종이에는 떨리지만 또렷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너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내 인생에서 얻은 가장 소중한 존재다. 너를 거짓된 꿈속에서 살게 한 것은 미안하다. 하지만 단 하루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조용히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원망할 줄 알았어. 하지만 진실을 알수록 아버지가 더 가엾고 사랑스러워. 오후에는 박진석 어르신이 저를 따로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그의 곁에 앉아 주름진 손을 잡고 기다렸습니다. 그는 마치 제 심장에 새기듯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썼습니다. 고맙다. 네가 아니었더라면 이 비밀은 아마 무덤까지 따라갔을 게다. 너는 친자식도 감히 하지 못할 일을 해주었다.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저 며느리일 뿐인데 그는 저를 이토록 믿어주셨습니다. 아마도 그는 오래전부터 저를 친딸처럼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준수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유언장을 바꾸고 싶어 하세요. 최 여사님은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유언장, 뭘 바꾼다는 거냐? 고칠 게 뭐가 있다고? 남편은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당신 명의의 모든 재산을 남기고 싶어 하세요. 어머니도 형도 아니고 제 아내 서연이에게요. 식탁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고 최 여사님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쟤는 며느리고 피 한 방울 안 섞였어. 그 양반이 아파서 정신이 온전치 않은데 무슨 유언장을 쓴다는 거야? 안 돼. 난동에 못해. 남편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아버지는 변호사를 통해 문서를 작성하셨고 의사에게서 정신이 온전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확인도 받으셨어요. 저는 아무 의견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해요. 왜 아버지가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최 여사님은 얼굴이 창백해져 저를 원수처럼 노려보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선택한 이유가 제가 가장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유일하게 진실되게 살고 그를 보호하며 다른 사람들이 외면한 쓰라린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가 병원까지 와서 새로운 유언장의 모든 내용을 다시 낭독했습니다. 박진석 어르신은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각 항목마다 고개를 끄덕여 확인했습니다. 유언장에는 그가 소유한 집과 작은 땅을 며느리 이서연에게 남기며 그녀가 모든 관리 및 사용 권한을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나 자신을 지킬 수 없을 때 나를 대신하여 효와 의를 다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와 함께 최 여사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밖으로 나가 마치 도망치듯 병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준수 씨는 그저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재산은 필요 없어. 내가 아버지라 부르던 분이 인생의 마지막에나마 당신의 뜻대로 살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저는 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마음은 가벼워지면서도 아팠습니다. 수십 년간의 조용한 인내 끝에 박진석 어르신은 마침내 자신을 위한 한 가지 일을 해냈습니다. 명예나 혈연 때문이 아닌 그가 평생 지켜온 정과 의를 위한 선택, 그리고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된 날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여전히 규칙적으로 죽을 끓이고 약을 갈고 시아버지의 수건을 갈아드렸습니다. 준수 씨는 바빴지만 매일 시간을 내어 아버지를 찾아와 작은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그저 손을 잡아드리며 안심시켜드렸습니다. 반면 최 여사님은 조용하고 말없이 지냈습니다. 예전처럼 집안의 모든 사람을 압도하던 기세등등한 여인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소리치거나 제게 이것저것 시키지 않았고 심지어 며칠 동안 누구와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시든 수세미 넝쿨 아래 뒤뜰 구석에 혼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잿빛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앞에는 식어버린 찻잔과 손바닥 안에서 구겨진 손수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수 씨도 어머니에게 점차 냉담해졌습니다. 식사 때 예전처럼 반찬을 집어주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준수야, 밥 먹고 바로 출근하는 거니? 라고 불렀지만 그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안부 인사도 다정한 눈길도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그것은 수백 번의 꾸지람보다 더 쓰라린 형벌이었습니다. 시댁 친척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유언장 이야기를 풍문으로 듣고 박진석 어르신이 준수 씨 형제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소문까지 더해져 반신반의했습니다. 최 여사님과 친했던 사람들은 점차 멀어졌습니다. 병원에 박진석 어르신을 문병 온 사람들은 그녀를 만나도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갈 뿐 예전처럼 살갑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보았지만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아버지께 약을 드리고 병원 복도로 나왔을 때 최 여사님이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퀭했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몸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조용히 손짓했습니다. 서연아, 이리 와서 엄마랑 잠시 앉아있자. 저는 다가가 앉았고 공간은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먼 곳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젊었을 땐 내가 생각이 짧았다. 그저 겉으로 평온하게 보이는 것만 신경 썼지. 누가 아파하는지는 신경 쓰지 않았어.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메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 내 아버님, 그 양반이 너무 착해서 내가 기어올랐지. 그이가 아프고 나니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겠더구나. 그런데 아파할 자격조차 없는 것 같아. 저는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그녀가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 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네게 못되게 굴었던 거 미안하다. 네가 처음 왔을 때부터 네가 내 아들을 빼앗고 이 집안 여자의 자리를 빼앗을까봐 미워했다. 하지만 풍파가 닥쳤을 때 이 집을 지킨 사람이 너일 줄은 몰랐어. 저는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참으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수년간 며느리로 살면서 처음으로 그녀에게서 사과를 들었습니다. 크고 과장된 말은 아니었지만 무겁고 진실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내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나를 이 집에서 쫓아내지만 말아다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쫓아낼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저는 그저 모두가 서로를 생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집에서 살고 싶을 뿐이에요. 어머니가 변하신다면 이 집은 여전히 어머니 집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조용히 앉아 있다가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뉘우치신다면 아버지도 마음이 편하실 거야. 저는 그의 마음속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그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냉담했던 어머니가 뒤늦게나마 내보이려는 진심을 통해서 거의 한 달간의 입원 끝에 박진석 어르신은 눈에 띄게 쇠약해졌고 호흡곤란이 잦아졌습니다. 의사가 가족을 호출할 때마다 온 가족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날은 하늘이 어두컴컴했고 바람이 찼습니다. 의사는 그가 가족을 한 명씩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제 몇 글자 쓸 힘밖에 없었고 숨쉬기도 어려웠지만 눈빛만은 마치 아직 못다 한 마리 있는 사람처럼 또렷하고 맑았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불려 들어갔습니다. 저는 목이 맨 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미리 준비해둔 종이에 떨리는 손으로 썼습니다. 나를 대신해 이 집을 지켜다오. 내가 너무 오래 침묵해서 잃어버린 사람의 정도 지켜다오. 나는 너를 믿는다. 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등을 가볍게 두드리는 것은 말로 다하지 못한 감사 인사 같았습니다. 다음은 준수 씨였습니다. 그는 침대 옆에 오랫동안 앉아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눈빛으로 무슨 말을 나누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나왔을 때 준수 씨의 눈은 붉었지만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안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더러 아버지를 대신해서 남은 인생을 정직하게 살고 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 아버지가 조용히 어머니를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불려 들어간 사람은 최 여사님이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위독해진 이후로 그녀는 감히 그와 단둘이 이야기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책망받을까봐, 원망의 눈빛을 받을까봐. 하지만 그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앉아 그는 펜과 종이를 들어 한 글자씩 썼습니다.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소. 당신이 울거나 사과하는 것도 필요 없소. 그저 남은 인생이라도 정직하게 거짓 없이 살아가시오. 그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썼습니다.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체면 때문에 살지 말고 진심으로 사시오. 그게 훨씬 마음 편한 길이오. 그녀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하며 그의 침대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앙상하고 떨리는 손길은 말없이 건네는 용서와 같았습니다. 사흘 후 박진석 어르신은 잠결에 돌아가셨습니다. 고통도 발버둥도 없이 그저 긴 여정을 마친 사람처럼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온 가족이 침대 곁에 서서 모두 침묵했습니다. 준수 씨는 제 손을 꽉 잡았고 저는 최 여사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회한이 남았든 그 순간 남은 것은 눈물과 감사뿐이었습니다. 장례식은 그의 유언대로 소박하게 과시 없이 많은 사람 없이 치러졌습니다. 소문을 들은 친척들은 모두 그를 존경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자식을 지극정성으로 키우고 평생을 한마디 원망 없이 견뎌낸 남자. 장례식이 끝나고 최 여사님은 영정을 정리하며 그의 제단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평생 체면을 지키려 살았는데 죽고 나니 아무도 내 자랑을 기억해 주지 않는구나. 사람들은 내가 진심으로 해준 것만 기억하더라. 그 양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었어.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머리카락은 예전보다 더 희끗했고 눈빛에는 더 이상 저기가 없었으며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를 외면하지 않아줘서 고맙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진심이시라면 이 집은 여전히 집이에요. 박진석 어르신의 장례식이 끝난 후 긴장으로 가득했던 작은 집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더 이상 다툼도 누군가를 가르치려 드는 높은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조용한 식사와 시든 수세미 넝쿨 사이를 지나는 바람소리 그리고 서로를 더 생각하는 부드럽고 느린 시선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여전히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밥을 짓고 박진석 어르신이 생전에 아끼셨던 작은 텃밭에 물을 주었습니다.
때때로 저는 최 여사님이 문 뒤에서 저를 가만히 지켜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바라보다가 안으로 들어가 때로는 부엌 식탁에 이름 없이 따뜻한 찻잔 하나를 놓아두곤 했습니다. 준수 씨는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계속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공사 현장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를 자주 했고, 심지어 어느 날은 저를 현관으로 끌고 나가 달 구경을 하자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아버지가 남긴 유언대로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번은 최 여사님이 몰래 박진석 어르신의 영정을 닦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한 획 한 획 정성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예전의 오만한 눈빛이 아닌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양반, 평생 누구의 박수갈채도 필요 없이 살았어. 그이가 떠나고 나니 이제야 알겠더라. 이제야 이해가 돼. 조금 후회도 되고, 좀 더 일찍 깨달아서 노년의 짧은 시간이라도 보상해 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아마도 누구나 아주 먼 길을 돌아가야만 마음속 가장 소박한 것을 다시 찾게 되는 모양입니다. 연말이 되자 작은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해졌습니다. 준수 씨는 낡은 대문을 수리했고 저는 부겐빌레아를 몇 그루 더 심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제가 좋아하는 새우 요리를 손수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온 가족은 상실 뒤에 다시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여사님이 제 옆에 앉아 등기권리증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이 집은 내 아버님이 내 이름으로 남기셨으니 나도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너희가 분가하고 싶거든 이 집은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남겨주었으면 좋겠다. 네가 이 집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렴. 저는 집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처음으로 그녀가 저를 바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너라고 불렀기 때문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어디 갈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어머니, 저는 집을 지키기 위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버님을 위해서,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희끗한 머리카락 뒤로 서둘러 눈물을 감추며 돌아섰습니다. 한때 이방인으로 취급받던 며느리에서 저는 남편뿐만 아니라 많은 실수를 저질렀던 한 어머니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사람의 정만 있다면 무엇이든 아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때때로 한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혈연이나 재산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부서졌을 때조차 그 인연을 지켜낼 만큼 너그러운 한 사람이라는 것을. 온갖 풍파 속에서 침묵했던 이서연은 마침내 제 삶의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